전방이 아닌 정치 중심에 서고 싶은 내 남자의 유쾌 상쾌 통쾌 정치 토크쇼 정치인싸, 오늘도 함께하는 분들 소개해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현근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준우 변호사입니다. 네, 전남 순천의 천하람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보수 패널이라고 할 수 없는 장성철입니다. 왜 그러세요, 스스로 또. 어쩔 수 없어요. 어제도 그럼 뭐 뭐 우리가 진보예요? 얘기를 좀 그럼 뭐예요? 나눴습니다만. 일로 와요, 그러면. 자리 싫어요. 바꿔. 자, 자리 바꿔. 파이팅. 네. 예. 자, 이 얘기로 오늘 문을 열어볼까 하는데요. 요즘 누리꾼들 사이에서 이 이슈가 상당히 좀 뜨겁습니다. 농협은행 IT센터에서 당직 근무 편성을 할 때 여성 직원에게는 주말과 휴일 일찍, 그러니까 낮에 일하는 거죠. 남성 직원에게는 야간 숙직을 전담하게 하는 게 성차별이다라는 진정이 국가인권위에 접수된 바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가인권위가 기각 결정을 내렸는데, 그러니까 뭐 성차별이라고 볼 수는 없다라고 일단 우리는 딱 받아들이게 되잖아요, 기각은. 찬반 논란이 붙었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남자만 숙직하는 게 평등이냐, 이렇게 인권위의 결정에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요. 또 인권위의 설명은 꼭 그런 건 아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붙긴 했습니다만, 기각 결정 자체만 놓으면 뭐 당연히 이렇게 받아들여지기가 좀 쉬운 결정이라고 보는 분도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거는 결정문 읽어보고 이제 사실 권성동 의원께서 논평 내셨는지 저는 조금 의문이거든요. 제가 아까 지적한 지점이 바로 거긴데요. 네, 그렇죠. 그래서 국가인권위에서 결정한 거는 이게 무조건 불평등이다. 이렇게 단정하기 어려운 여러 조건이 있어서 개별 사업장마다 이런 걸 봐야 되는데, 여기는 보면 야간에 숙직을 하면 4시간 보상 휴가를 주고, 네. 이제 주말 일찍은 안 그런 것 같더라고요. 네네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장기적으로는 뭐 여자가 무조건 이쪽하고 남자가 무조건 이쪽하고 이거는 개선돼야 되는데, 그건 앞으로 노조나 아니면 여성 근로자들의 의견을 청취를 해서 바꿔 나갔으면 한다라는 의견 표명을 했고, 다만 이게 지금 현저하게 불합리한 불공정한 처우라고 보기에는 어렵다라는 정도로 이렇게 굉장히 합리적으로 나온 거거든요. 네. 그래서 뭐 우리 그 세 분의 국가인권위원 명단도 봤는데, 한 분은 또 천하람 변호사님이 아마 학부와 대학원에서 수업도 들었을 것 같고, 네, 이준일 교수님이 있던데요. 그래서 저는 이게 그냥 이게 차별이 아니다라는 그 딱 제목만 따가지고 좀 과도하게 얘기하는 거는 이 결정의 어떤 합리성이나 고민들을 삭제시키는 것 같아서 좀 부적절하다고 보여집니다. 신체적 물리적인 약자인 여성을 좀 배려해야 된다라는 좀 생각이 있어요. 여성 같은 경우에는 성범죄에 좀 취약하지 않느냐, 거기에 좀 위험도가 좀 높지 않느냐라는 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남녀 평등이 기계적이고 형식적인 그런 평등이 과연 옳은 것이냐라는 좀 생각이 들어가지고, 야간 당직, 야간 숙직 위험할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성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이런 것들은 좀 우리가 남성들이 좀 하는 게 어떨까라는 좀 저는 생각을 갖고 있고, 남성이 한다면 그에 걸맞는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요새 장성철 소장님이 여성 팬이 많아요. 네, 이게 뭔가 다분히 이 여성 팬덤을 지금 의식한 아니, 그건 아닌데요. 이런 발언이 아닌가. 근데 이제 생각이 다르세요? 아니 뭐 저는 물론 뭐 여러 가지 환경을 따져봐야 되겠죠. 그런데 요즘 같은 시대에 뭐 예를 들면 여성이라서 일률적으로 다 위험하다. 뭐 요새 사실은 건물들이 다 예전보다는 훨씬 보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다 잘 돼 있고, 뭐 그래서 남성, 여성 이렇게 일률적으로 구분하는 것 자체가 합리성을 이제 많이 잃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김준일 변호사님 잘 말씀해 주셨지만, 인권위에서도 이렇게 딱 일도 양단적으로 나누는 거는 합리적이지 않다는 거를 좀 전제하고, 이게 당장 근데 뭐 완전한 차별이냐 이렇게 논의를 한 거라서, 이게 뭐 남성이니까 무조건 숙직해도 돼, 뭐 남성은 뭐 무조건 이렇게 해야지, 이런 거는 저는 좀 맞지 않다. 합리적으로 나 논의할 꼰대인가 부분이지만. 봐요. 네? 예? 나 꼰대인가 봐요. 꼰대인가 봐요. 근데 아니 뭐 여기서 하나 더 잡자면, 또 권성동 의원이 요새 이런 거 엄청 많이 치고 나가거든요. 네네. MG 남성 잡겠다 막 이런 느낌으로 지금 하고 계시는데, 뭐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잘 될지. 뭐 어쨌거나 이런 이슈 자체가 저는 건전하게 토론돼서 공론장 위에 올라오고 네티즌들끼리 싸우지 않고 정치인들끼리 토론하는 게 훨씬 바람직하다고는 생각합니다. 네. 저도 뭐 토론을 하는 건 긍정적으로 봐요. 근데 뭐 어쨌든 신체적으로나 아니면 어떤 위험에 대한 대처 능력이라든지 그런 건 사실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뭐 부인할 수 없는 부분이어서 어느 정도 이제 구분할 필요는 있다고 보는데, 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나도 기사를 보니까 보통 군대에서는 당직을 하면 네. 다음날
오프를 하거든요. 그렇죠. 전부를. 맞아요. 예, 그렇게 하는데 지금 농협은 보니까 4시간만 휴가를 준다는 거잖아요. 그거는 제가 보기에 좀 아니에요. 충분한 보상이 만약에 저녁에 당직을 서면 네네. 물론 이제 뭐 계속 깨 있는 건 아니잖아요. 군대는 계속 깨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음날 쉬는데 그래도 밤에 당직을 섰으면 다음날 하루 8시간 정도는 오프해 주는 게 맞아요. 맞아요. 그게 난 정당화도 봐서 그럼. 그런 식으로 해결하면 돼요. 그런 식으로 해결하는 거지 4시간만 쉬게 하면 오후에 나와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는 좀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뭐 밤에도 자니까 뭐 상관없다는 게 아니라 긴장하면서 자는 거잖아요. 편한 휴식이 아니기 그리고 때문에 여성도 하루 쉬게 하면 오히려 되는 거 그럼요. 여성들도 주말 이런 거 말고 차라리 나는 야간 숙직하겠다라고 하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거를 이렇게 뭐 딱 잘라가지고 뭐 남성은 이거 여성은 저거 막 이거는 저는 안 맞다 생각합니다. 근데 거기 결정문 보면 관계인들 진술 요지가 나오는데 네. 노동조합에서 뭐라 그러냐면 사실 우리가 요구하는 건 당직 폐지다. 외주업체한테 맡겼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게 현안이 아니었다. 네네. 두 번째는 4급인 경우에는 7개월에 한 번, 5, 6급은 16개월에 한 번 당직을 선대요. 말 자주 서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게 노조의 핵심적인 요구 사안이 아니었던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누가 그래도 불만이다 해서 제기를 한 모양인데 노동조합은 어쨌든 당직 폐지. 그래서 이쪽 계열사 중에 대부분은 지금 이게 외주업체한테 넘어가면서 당직이 폐지되고 있나 봐요. 그래서 뭐 이게 사실 여기선 그렇게 뜨거운 쟁점 이슈는 좀 아닌 것 같은 건데 오히려 이제- 너무 인터넷에서 격렬하게 반응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사실 뭐 MBC 아나운서국은 남녀 모두 숙직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입장에서 대부분 다음날 하루 숙직을 오프가 보장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그게 중요한 말씀하신 거죠. 예. 알겠습니다. 오히려 이제 결정문을 좀 한번 보고 네. 그다음에 이제 좀 건전한 공론장으로 올라갔으면 좋겠다라는 정도로 네 분의 이야기 마무리하고 이제 광고 다녀와서 오늘의 이야기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정치인싸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첫 번째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김건희 여사의 공개 행보가 꽤 잦습니다. 네, 김건희 여사께서 거의 이틀에 이제 한 번 꼴로 뭐 얼마 전에 기자들과 동행을 하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계속 지금 상승세를 타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뭐 40%를 긍정평가가 넘어가는 조사들도 계속 나오면서 뭐 좀 힘 얻어서 이 여사께서도 이제 좀 대외 활동의 폭을 좀 늘리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어떻게들 보고 계시는지 궁금하네요.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네. 소외된 약자를 챙기는 모습 보이는 것, 그것은 대통령 영부인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좀 찾아가는 것이 아니냐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화면들이 그냥 생중계가 아니라 녹화 중계하는 것도 저는 적절해 보이고 다양한 뭐 여러 가지 실수라든지 아니면 돌발 상황을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지금 현명하게 대처하고 있다라고 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동안은 이제 너무 라이브로 나가다 보니까 리스크 관리가 안 됐었고 리스크 관리만 된다면 네. 대외 활동을 좀 늘리는 거에 대해서는 뭐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네, 물론 뭐 진보 패널 분들께서는 아니 도대체 뭐 대선 경선 뭐 대선 후보 과정 중에서는 부인의 역할만 하겠다고 하는데 왜 영부인 역할 왜 하냐? 저도 처음에 그렇게 비판을 했었는데 이제는 한 9개월, 10개월 정도 가잖아요. 김건희 여사가 이제 대통령 영부인으로서 뭐 역할을 해야 되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한 것 같아요. 본인들이 우리가 그거 해명해라라고 했는데 안 하겠다면 어쩔 수가 없죠. 그래서 5년 내내 영부인 역할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소외되고 약자, 어려운 분들을 챙기는 모습부터 보이는 것은 그렇게 또 비판할 대목은 아닌 것 같다. 가짜 보수 패널 얘기 듣더니 이렇게 너무 태세 전환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근데 이거? 이걸 어떻게 비판해? 소외되고 약자된 사람들을 챙기는 건데. 자, 어떻게 비판이 되는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즘 뭐 김건희 여사도 적극적인 대외 홍보를 하고 대통령께서도 또 영빈관에서 한 4일 연속인가 네네. 뭐 이런저런 행사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만나는 건 뭐 중요하고 좋은 일이죠. 근데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을 안 만나면서 다른 분들 만나고 얘기하는 게 과연 진정성 있고 시의적인 행보이냐라는 부분에서 묻지 않을 수 없고요. 그리고 지금 여러 쟁점이 있습니다만 도이치모터스 관련해가지고 수사가 지지부진하거나 공소시효가 끝나간다는 분석이 많이 있는 상황에서 김건희 여사의 행보가 더욱 적극적일수록 수사기관에서 더 위축될 수밖에 없다. 혹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혹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장성철 교수님 들으셨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아니 근데 이런 것 같아요. 아니 도이치모터스 그거 제대로 수사 받아라라는 것과 그 다음에 이태원 참사 유가족분들 만나서 위로해드려라. 그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그러는 게 맞지.
아니 그 이태원 참사분들 안 만나니까 대외 활동 전혀 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좀 무리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저는 뭐 대외 활동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이게 뭐 계속 해먹은 논쟁인데 그럼 공식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공식 관리 조직을 두고 우리 제2부속실 얘기 나온 지 며칠입니까? 근데 뭐 지금 대통령실은 뭐 관리는 하는데 뭐 조직은 없다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 뭐 민정수석실 없으면 그다음에 특별감찰관 계속 나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러면 뭐 거의 그 인수위 시절부터 우리가 아니, 수도 없이 그러니까요. 사실 했던 얘기입니다. 기본적으로 문재인 정부 때는 공식 저희가 활동을 할 수 얘기했던 있어요. 거고. 네. 공식 활동을 할 수 있는데 그러면 누가 하는지 구체적인 어떤 그 프로토콜을 만들고 예. 조직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나중에 기록이 남는 거거든요. 그게 그리고 어떤 검증도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가족이 이렇게 활동을 하기 시작하면 분명히 사람들이 모입니다. 우리가 특별감찰관을 얘기하는 게 아니 선거 때 생각해 보세요. 선거나 사업하는 사람들이 누구한테 가겠어요. 활동을 해나가면 사람을 만나게 되거든요. 그럼 그 관리를 어떻게 하겠어요?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정 잡고 공식 조직도 없고 그걸 견제할 수 있는 뭐 민정수석실이나 특별감찰관도 안 만들고 근데 활동을 늘리고 그거 자체가 제가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는 해결을 해야지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아니 뭐 그거 그냥 알아서 하는 거고 그냥 쭉 가고 그걸 결국은 견제받지 않는 조직으로 그냥 놔두는 거잖아요. 활동을 놔두는 거잖아요. 그거를 용인하는 거는 저는 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아니 근데 이제 뭐 김건희 여사가 뭐 정말 이권이 개입하거나 뭐 그렇게 첨예하게 대립되는 이슈의 한복판에 뛰어드는 게 아니고 이게 연말이다 보니까 사실은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저런 약간 좀 뭐 굳이 말하자면 틀에 박힌 일들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까지 좀 뭐 얘기하는 거는 좀 과하다. 그리고 뭐 이런저런 이슈들 당연히 뭐 저도 이태원 우리 유가족분들이나 이렇게 좀 더 만나고 하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아니 뭐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런 생각이고요. 다만 저는 우리 대통령도 그렇고 그 배우자 김건희 여사도 그렇고 지키지 못할 얘기들 너무 많이 해놨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 조용한데 좀 뭐 이런 표현들 말입니다. 네, 그게 그럼 그 어떻게 선을 그을 거예요? 그럼 어디부터가 시끄러운 내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되게 오해받기 쉽고 명확한 기준이 없는 얘기들 너무 많이 해놨다. 그러니까 비판의 씨앗이 명확하게 있다라는 거고, 저는 대통령의 당무 개입 안 하겠다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니 대통령이 당무에 아예 개입을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의견도 내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너무 과하지 않으면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약간 너무 지키기 어려운 굉장히 이렇게 좀 추상적인 그러니까 뭔가 스스로를 얼매는 얘기들을 좀 많이 했다. 많이 해놓은 거 아닌가 뭐 풀어달라고 그렇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김건희 여사도 어찌 보면 이제는 국민들과 티키타카를 하면서 어느 정도까지 갔을 때 국민들이 크게 부담감이 없는지 거부감이 없는지를 찾아가는 저는 그런 뭐 과정 중이다 생각합니다. 이게 사실은 이제 똑같은 얘기인데요. 그런 말인 거예요. 만약에 그러면은 대선 전에 대선 때 이런 얘기를 했으면 아 저는 뭐 이렇게 앞으로 활동을 하겠습니다든지 대통령실에서 그런 표명한 거예요. 네. 근데 그거를 누가 하겠어요? 대통령이 그거 할 사람이 없어요 지금. 그렇죠? 그러면 본인이라도 해야 돼요. 어떤 뭐 방송이라든지 어떤 나왔을 때 아 제가 뭐 이런 소외된 이웃을 위해서 앞으로 활동을 하겠습니다. 그 말을 뒤집을 때는 서명이 필요하잖아요. 네네. 아무런 말도 없이 그냥 쓱 간다. 그런 말씀처럼 사실은요 선거 때 되거나 아니면 예전에 뭐 이명박 전 대통령 부인도 보면 선거라든지 어떤 사업이라든지 이권이 문제되는 사람들은 가장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 찾아가게 돼 있어요. 네. 누굴 찾아가겠어요? 대통령 직접 연결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청문들이 그렇죠. 쫙 있기 때문에. 당연히. 예. 근데 부인은 이제 밖에서 활동하고 돌아다니면 사람들 만나게 되잖아요. 그런 데서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안 생길 수가 없어요. 이 건에 본인은 개입 안 하려고 해요. 사람들이 다가온단 말이죠. 그걸 어떻게 견제할 거냐. 그거는 시스템을 해야 돼요. 그냥 몰래 한번 행사하고 사진 찍고 만다? 끝나지 않습니다. 나중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꼭 특별관찰관을 아니, 근데 만들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안 하는 게 김건희 여사가 문제라는 예를 거예요. 들면 이런 거 공개 활동 안 하고 댁에만 계신다고 해서 그런 사람들이 안 찾아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좀 다른 문제인 겁니다. 이런 공개 활동을 찾아오지 않아요? 한남동 관저에 아무나 찾아올 수는 없죠. 아, 뭐 물론 그렇긴 하지만 예를 들면 이런 공개 행보를 안 한다고 해서 관저에만 계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연락도 하고 그럴 거 연락도 아니에요. 하고 당연히 네. 다니시기도 하고 할 텐데 이런 공식 행사를 하냐 안 하냐의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그리고 제2부속실 말씀하시는데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뭐 제2부속실로 나눠져 있진 않지만 부속실 내에 담당하는 직원분들이 있으니까 공식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근데 저는 제가 보기엔 천 변호사 얘기는 좀 안 맞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공식 행사를 하면요. 행사 준비 전후 네. 행사를 하게 되면 또 사전에 만나는 사람들이 있고 끝나고 나서 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게 공개되지 않더라도 어떤 행사를 하는지 알 만한 사람 거의 알아요. 네. 그 사람을 만나러 갑니다.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그 행사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음. 그러니까 물론 뭐 개인적으로 만날 수도 있죠. 개인적으로 만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어요.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근데 어떤 행사를 한다 그러면 아무리 비공개 행사를 한다 하더라도 당이라든지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 알려지게 돼요. 네. 그래서 전후로 사람을 만나는 게 훨씬 쉽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집에 있을 때보다. 왜냐면 그때는 뭐 전화하든지 약속을 잡아야 되는데 약속 자체가 잡기 어렵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행사를 하는 것과 안 하는 건 차이가 있어요, 분명히. 행사해도 만나기 어려워요. 저는 못 만났어요. 자, 그러니까 또 일단은 만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야기가 다시 도니까 예, 어쨌든 계속해서 이제 관리할 정확한 주체, 부서가 있어야 된다는 주장은 뭐 오랫동안 하셨던 얘기고, 그러니까 이런 연말을 맞아서 좀 어떻게 보면 일상적인 행사까지 비판하기는 좀 어렵지 않냐라는 입장도 충분히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그러니까 이런 것과 맞물려서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금 상승세인 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뭐 그렇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3대 개혁, 연금, 교육, 노동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지지 청년들과 함께한 자리에서는 노동개혁의 핵심이다라면서 노조 부패에 대해서도 아주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화물연대의 운송 거부 사태 때도 이제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만은 계속해서 이렇게 노조를 거의 좀 적대시하는 이런 대통령의 기조 좀 더 강해지고 있는 모양새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지지율이 좀 오르다 보니 좀 더 자신감이 생겼을까요? 어떻게 보시는지 그 얘기까지 좀 일단 나눠보죠. 일단 지금 지지율 상승과 관련해서 원래 이제 정부가 내세웠던 3대 개혁 과제가 어쨌든 지지율 상승에 도움이 되고 있는 건 사실로 보입니다. 근데 이제 함정은 뭐냐면 예를 들어 교육 개혁 같은 경우에 그래서 정확히 뭘 한다는 거지? 시그네처는 안 보여요. 네. 그러니까 오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지난번에 교육 개혁한다고 그 초등학교 입학 연령 하향 얘기했다가 철퇴를 맞고 한번 지지율이 떨어졌던 기억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뭔가 시그니처가 그렇게 나오면 그때 돼서 진짜 쟁점이 붙는 거거든요. 노동개혁을 해서 지금 미래 노동시장 연구에 해서 뭐 권고문이 발표됐는데 정확하게 뭔지는 아직 안 나왔어요. 네. 물론 이제 그 뭐랄까 시그네처는 아니까 징후적으로 독해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나왔지만 이걸 바로 추진하겠다라는 거나 물론 재량근로시간제 52시간제 관련 여러 가지 쟁점이 있지만 좀 복잡합니다. 예를 들어 여론조사를 물었을 때 연금도 이대로 되면 고갈돼요라고 얘기하면 개혁해야 돼요. 인기 없는 주제지만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면 소신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법안화되고 어떤 부담이 누구에게 각 권리 주체에게 된다라고 했을 때 실제로 쟁점이 붙는 거지. 그냥 처음에 추상적으로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열심히 해보세요라는 게 사실 인지상정입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뭐 화두만 던져진 상태다. 네,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뭐 저는 노조를 그렇게 적대시한다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비판은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는 성역화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장애인 단체의 시위 방식을 비판한다고 해서 너 그럼 뭐 장애인을 다 폄하하는 거나 이럴 수는 없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노동조합에서 문제 있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도 가끔 그런 얘기 하죠. 저희도 민주당이 뭐 대기업에 대해서 쓴소리하거나 하면 너네 뭐 반자본주의 세력이냐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할 때가 있는데 그런 건 아닌 거거든요. 서로. 그래서 아무튼 특히 우리나라가 노동조합과 관련한 게 굉장히 부익부 빈익빈입니다. 왜곡된 상황이거든요. 사실 정말로 보호를 받아야 되는 취약한 지위에 계시는 분들은 노동조합을 결성하기 어렵거나 노동조합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그런 형태의 특수고용으로 지금 되고 있고 사실 다른 뭐 북유럽과 비교해봐도 노동 조건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할 수 있을 만한 뭐 공공 뭐 부분이라든지 대기업 이런 부분들만 또 엄청 노조가 되게 또 세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에서 오는 모순들이 있다. 그건 저는 캐치한 거 잘한 거고. 그다음에 노동개혁도 우리가 요새 지금 계속 자꾸 무슨 시간 늘어나는 것만 얘기하는데 이게 나름 그 청년층의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 게 호봉제에서 이제 직무급제로 가야 되는 시기예요. 예. 그러니까 옛날에는 우리가 뭐 부장님은 일 덜하고 젊은 사람들이 일 많이 해도 부장님은 돈 많이 받고 젊은 사람 돈 조금 받는 걸 이해를 했어요. 왜냐하면 나도 곧 부장이 될 거니까. 근데 이제 평생 직장 시대가 아닌데 내 생산성에 비해서 돈 적게 받으면서 너는 아직 어리니까 기다려. 이게 안 먹히는 시대가 됐거든요. 그래서 예. 이번에 직무급제 화두 던진 거는 저는 꽤 나름 반향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노조 문제는 정치적으로 편향된 소수의 기득권 노조의 권력을 좀 뭐 제한하자 아니면은 그분들의 그러한 기득권을 좀 타파시키자 그런 차원이지
뭐 노조에 대한 적대감이라고 표하기에는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 지금 보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그러면 이제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민노총의 어떤 분들은 주말에 집회를 나가 보면 뭐 한미연합 뭐 해체해라, 훈련하지 말아라, 주한미군 철수해라 이런 정치적인 구호가 좀 난무하는 것은 어렵고 힘든 사회적인 약자인 진정한 노조들의 어떤 권리와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투쟁이 아니라 자신들의 정치적인 입지를 강화시키기 위한 그러한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정치 투쟁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시정이 돼야 된다라는 것이지 뭐 노조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우리 김 변호사님 말씀하신 거에 참 동의를 하는 게 뭐냐면 화두는 잘 던졌는데 과연 이것을 강대강 대치로 밀어붙이기 식으로 굴복시키겠다라는 것으로 만약 노사관계를 생각을 한다면 이건 큰 화를 불러일으킬 것이다. 원칙은 세우되 대화 타협도 병행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대통령이 국정운영 자신감 보이는 것은 이제 한 8개월 해보니까 네. 뭐가 뭔지는 아는 것 같아요. 이제 대통령직이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라는 것 같고 또한 실수를 하지 않는 모습 보이는 것 그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네. 현 변호사님 얘기도 좀 들어야 되는데 저희가 좀 광고 들을 시간이 돼가지고요. 빨리 광고 듣고 와서 요 얘기 현 변호사님 정리 듣고 다음 주제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치인사입니다. 노동조합 관련해서 특히 이제 노조 개혁 관련해서 현 변호사님 정리 듣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죠. 네네. 그러니까 노조의 뭐 정치 활동 부분은 이제 뭐 노동법 학회에서는 굉장히 오랜 이슈예요. 왜냐하면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서만 해야 된다는데 사실은 근로조건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정치와 연결 안 될 수가 없어요. 법과 다 관련되거든요. 근로시간, 임금, 무슨 휴가 이게 다 이제 법제화돼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법을 바꾸냐 마느냐 이 문제에 가는 것이지 뭐 일부의 뭐 한미훈련이라든지 이런 건 이제 주된 부분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 그래서 뭐 법 바꿔라 이러면 이제 정치 투쟁이 안 된다 이랬는데 사실은 그거 자체가 어찌 보면 근로 조건을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정치적인 어떤 요구는 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데 저는 이 노동개혁 오래 안 갈 걸로 봅니다. 왜 그러냐면 네. 어떤 큰 마스터 플랜을 하고 우리 노동개혁 하겠습니다 해서 쫙 짠 게 아니라 우연히 튀어나온 거예요. 화물연대 파업을 어쨌든 강경 진압하고 이러면 지지로 오르니까 네. 이 노동개혁이 핵심 이슈다 이러는 거잖아요. 화물연대 파업하기 전에 이번 올해부터는 내가 노동개혁을 하겠습니다. 3대 개혁 하겠습니다 해서 쭉 나왔으면 예. 그게 뭐 큰 그림도 있고 마스터 플랜도 있구나 보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어찌 보면 우연히 나온 거예요. 그 말은 어찌 보면 이제 화물연대 강경 진압의 지지율도 오르고 또 반응도 좋다 보니까 막 청년들도 불러서 그 얘기도 하고 근데 그거는 반작용으로 한 거잖아요. 네. 내가 먼저 한 게 아니라 어쨌든 뭐가 주어지니까 그에 반응한 거란 말이죠. 그럼 계속 이제 민주노총이 파업을 하거나 이러면 이제 반응을 하겠죠. 근데 없으면 아마 제가 보기 안 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국정이라는 거는 본인이 먼저 제시를 하고 나가야 되는 것이지 네. 어떤 상황이 주어지면 그거에 대해서 반작용으로 하는 거는 한계가 있다. 근데 제가 보기에도 뭐 지금 김 변호사 말씀처럼 그런 3대 개혁 얘기는 하잖아요. 네네. 노동개혁, 뭐 교육개혁, 연금개혁. 그럼 뭘 어떻게 할 건지 그걸 먼저 제시해야죠. 근데 그건 저는 못 들어봤어요. 아마 이제 뭐 준비는 그 전부터 하고 있었다라고 아마 대통령실에서는 얘기를 할 것 같은데 네네. 다만 아까 장성철 교수님이 지적했듯이 이제 예산안 얘기도 저희가 했습니다만 어떻게 그래 법안 나오면 어떻게 통과시킬 거냐 네. 그 플랜은 지금 안 보이는 거죠. 협치가 없으니까 지금도 뭐 유감이다 뭐 강한 야당에 의해서 뭐 굴복당했다 뭐 이런 식의 인식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적어도 다음 총선 전까지는 뭐 진도가 안 나갈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그러니까 이거는 잘못된 방향 같아요. 예를 들면 예. 저희가 노동개혁 하려고 했는데요. 민주당이 발목 국회에서 법안 처리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저희 노동개혁 못했어요. 2024년 총선에 저희 의석수를 몰아주세요. 이런 식으로 이용하려고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어쨌든 여야가 다 있는 것이고 반대편이 있는 거잖아요. 네. 설득과 대화, 타협 이것도 병행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근데 이거 갑자기 막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대통령의 안이 구체화되는 거는 좀 봐야 되겠지만 저희 진영에서는 항상 얘기하는 이슈들이기 때문에 네네. 뭐 당연히 갖고 있는 알겠습니다. 생각들입니다. 네. 대통령 지지율 상승과 관련해서 개혁, 특히 이제 노동 관련 입장에 대한 여러분들의 의견도 좀 들어봤고요. 여당 지금 전당대회 당원 100% 이야기가 또 주제긴 한데 이거 우리가 지금 너무 지금 3주 뭐 연속 우리가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만 좀 두 분께 그냥 여쭤보고 이건 넘어갈게요. 다음 주제도 우리가 네, 할 얘기가 네. 많아서 네. 확정입니까 거의? 확정이 통과됐잖아요. 통과된 됐어요. 거면 이제 네. 그냥 100%인 거죠. 금요일 날 당원 통과됐습니다. 100%인 거죠. 그렇습니다. 당원 100%. 네, 결선 투표까지 하고. 결선 투표까지. 네. 그러면 어쨌든 우리가 그동안 쭉 얘기했던 아마 이제 우리 고정적으로 봐주시는 분들은 이해하시겠지만 유승민 전 대표를 어쨌든 좀 배척하기 위한 액션이다라고 바라봐도 무방합니까? 그것도 100%입니다. 아 그것도 100%. 네, 유승민 싫어, 유승민 되면 안 돼. 천하람 변호사님 표정 그것도 관리하세요. 100%. 옆에서 웃고 있으면 안 돼요 지금. 그러면은 제가 요거까지 이제 뭐 후보군도 이제 거의 다 압축이 됐으니까요. 그 천변께 요거까지 여쭤보고 다음 주제로 바로 넘어가 버리죠. 네. 유승민 전 대표발 분당 가능성.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제기를 했는데 요거는 확률이 좀 어떻다고 보십니까? 저는 지금 분당은? 시스템 하에서는 거의 불가능하지 않나 네. 생각하고요. 그 정도 에너지가 저는 없다고 보고 네. 오히려 저는 지금 현역 의원들 이제 충성하시는 분들이 나중에 총선 때 가가지고 공천을 못 받으실 분들이 꽤 나올 것 같거든요. 그분들의 정치적 에너지가 어디로 튈지를 전망하는 게 좀 더 의미 있는 얘기다라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출마는 근데 하실까요? 네. 유승민 대표도 무조건 하실 것 하시나요? 같아요. 네. 이렇게까지 뭐안 한다는 했는데 얘기도 뭐 많잖아요. 네. 아니 그러니까 뭐 발을 굳이, 보면 안다 네.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 네. 뭐 큰 지금 아니, 액션이 근데 보이지 않는다 뭐 이렇게 보시는 정말 여러 가지 내년 돼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활동하시고 뭐 인터뷰하고 SNS 상에서 본인 의견 내세우고 있는데 네. 7-8필 지연정 꺾이진 않겠습니다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안 하면 무서워지는 거 아니에요? 못 나가게 하니까 더 하고 싶습니다. 뭐 이렇게 하고 네. 계시는데 그거까지만 제가 장 교수님께 여쭤보고 뭘요? 이 주제는 끝내겠습니다. 네. 이게 우리가 그간 너무 지리하게 네. 얘기를 해가지고 네. 당원 투표 현장 투표로 하는 걸 심도있게 검토했다. 뭐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김행 의원이 그렇게 좀 얘기를 하고 네. 비대위에서 좀 논의를 한 모양인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김행 의원도 이게 뭐 당원이 한두 명이어야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누가 아이디어 차원에서 얘기한 거를 김행 의원이 그냥 얘기를 한 건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면은 두 분께도 그냥 넘어가기 좀 애매하니까 이렇게 네. 되면 누가 가장 수혜를 봤다고 보십니까? 아니 그 전에 저는 예. 사실은 길어지게 하지 국민의힘 말아주세요. 아니 그 얘기를 안 할 텐데 현장 투표라는 열려 있다고 봐요 가능성이. 왜 그러냐면 항상 안 한대잖아요. 상상 이상을 하더라고요 항상. 아니 안 그 한대. 인원이 현장 투표를 하려면 어디를 빌려도 어렵잖아요. 근데 안 아니 한대요. 그러니까 몇 군데만 하는 거죠. 뭐 광역 거점만 안 해서 한대. 안 올 사람들 못 오게 하고 올 사람 아니 저는 왜냐면 인석 투표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당헌 바꾸는 거는 진짜 손바닥 뒤집기보다 쉽거든요. 아, 근데 현 변호사님 우리가 그때 얘기하고 나서 네. 안 한다라고 했어. 아 공식적으로 안 네, 했어요. 안 한다고. 알겠습니다. 저희 방송을 예. 신경 써서 그런 건 아니죠? 아니 우리 딴 방송 가서 얘기했거든. 그러니까 안 한다고. 자꾸 다른 방송에서 여기 계신 분들로 조합을 너무 짜셔가지고 예. 중요한 건 유승민 대표의 꺾이지 않는 마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네. 예. 요 얘기 여기까지 하죠. 네, 그리고 이제 뭐 조금 더 후보도 이제 구체화되고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이 얘기는 그때 해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또 조금 힘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예. 유가족을 결국 국민의힘에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조특위 참여가 이제 결정이 됐는데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또 유가족을 외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조영 원내대표가 유가족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너무 늦어 죄송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늦었지만 만나서 다행이다고 보는 시선과 너무 늦었다라고 보는 시각이 뭐 양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거기에서 이제 또 행안부에 대한 국정조사 특위 현장조사가 있었죠. 예, 금요일이었습니다. 유가족들도 그 자리에 계셨는데 인사도 건네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이상민 장관은. 그러자 이제 유가족들이 우리가 안 보이느냐 무시하는 거냐 하니까 그때서야 목례를 했다고 하는데 이게 참 당연히 이게 뭐 마음의 상처와 감정의 고울이 뭐 한 번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겠습니다만은 이게 좀 모양새가 조금 더 좀 다독이거나 안아주는 모습을 좀 더 기대하는 게 너무 무리일까요? 이상민 장관은 저는 정말 너무 부끄러운 사람이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공직자로서 자격도 없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도 자격이 없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자식을 잃은 유가족을 보고도 그냥 무덤덤하게 바라봤다. 그것이 어떠한 말로 합리화될 수가 없어요. 정말 한시라도 그 행안부 장관직에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조영 원내대표는 늦었지만 정말 적절한 판단을 잘 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그때 유가족분들의 울분 다 들어준 것 그리고 위로한 것 그것으로 그쳐서는 안 되고요. 또 한 번, 두 번 더 만나야 되고 또한 그분들이 원하는 것들이 입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면 앞장서서 그분들이 한을 풀어줘야 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저도 주호영 대표를 칭찬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사실은 불교 신자이기도 하고 예전에 물론 뭐 야당 입장에서야 뭐 100% 마음에 드는 건 아니죠. 근데 지금 여야 예산 합의도 그렇고 이 국조 참여도 보고 이렇게 보면 대통령실의 뜻은 분명히 아닌 것 같아요. 분명 아닌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근데 그거에 대해서 아니 나는 그래도 원내대표로서 권한을 행사하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치력을 발휘하고 있다. 그렇죠. 저는 그렇게 보여요. 왜냐하면 사실은 이 여야 예산 합의할 때도 대통령실에서 아니 뭐 우리 당했다 막 이러고 있고 국조 참여 부분에 대해서도 별 얘기 없단 말이죠. 네. 이상민 장관이 행보를 봐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어쨌든 지금 대통령실의 뜻은 아니지만 주호영 원내대표가 그래도 국회의 역할을 하는 거다. 여당 원내대표로서. 대통령실은 물론 좋게 보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정치인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이 이 여야 간에 무슨 협의가 되고 네. 어찌 보면 국회의 존재 이유가 있어요. 그냥 대통령실에서 그냥 하라는 대로 하고 우리는 대통령실에 지시 안 나오면 못하고 그러면 사실은 여당이든 야당이든 국회에 존재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저는 그래서 주호영 원내대표의 그래도 나름대로 역할은 하고 있다. 물론 늦어진 건 있지만 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니 뭐 그런 거 보면 뭐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은 입지가 탄탄한 다선 의원들이 오히려 더 소신 있게 할 수 있는 뭐 이런 정치적 환경인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뭐 그러니까 아무튼 그와 별개로 여튼 저도 조영 원내대표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혹자들은 국정조사 복귀 명분 쌓기 아니냐 유가족분들 만나고 이렇게 해가지고 뭐 하려는 거 아니냐라고 나쁘게 보실 수도 있지만 네. 네. 저는 국정조사 복귀는 필요한 거잖아요. 당연히 조영 원내대표 입장에서도 유가족분들 뵈러 가기 전에 복귀한다라는 방침은 내부적으로 세우고 갔겠지만, 아니, 유가족분들 뵙고 이렇게 복귀하는 거 저는 결코 나쁜 행보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저는 저희 당 의원들이 유가족분들 좀 많이 만났으면 좋겠어요. 네. 왜냐하면 그 슬픔이라는 게요, 뭐 저도 다 감히 상상만 할 뿐이지만은, TV에서 보고 뉴스로 보는 거랑 정말 직접 그분들 만나 뵙고 얘기 나누는 거는 완전 다른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좀 이걸 쇼라고 폄하할지라도 저는 많이 만나 뵙고 그 슬픔을 정말 공감하는 거 예. 필요하다라고 보고 그런 관점에서 이상민 장관이나 한덕수 총리의 행보가 더 아쉽게 잘못됐다라고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것도 뭐 같은 관점이라 생각합니다. 확실히 느낌이 달라요. 왜냐면 죄송합니다. 제가 화요일날 시민분향소에 한 4시간 정도 지켰거든요. 예. 시민단체들이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있으니까. 그래서 어떤 방송의 작가님이 갑자기 저를 알아보고 여기 왜 계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민변이 지키는 날이어가지고 이제 유가족분들이랑도 얘기도 좀 하고 했는데 지금 그 유가족 협의회는 100분 넘는 그러니까 사망자 기준으로 유가족 네네. 100분 넘는 가족들이 모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이제 159분의 네. 사망자 가운데 중에서 거의 이제 3분의 2 정도는 그리고 거기서 사실은 이제 외국인 사망자 20몇 분 정도를 제외하면 거의 이제 대부분 그렇네요. 많이 모였기 그렇네요. 때문에 예, 예. 상당한 대표성을 좀 가지고 있다. 그래서 아마 이제 그런 부분들도 여당에서 무시 못할 요소로 좀 작용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저는 저랑 대화 나누신 분도 주호영 의원 되게 합리적인 분이라고 그날 같이 참석하신 분은 아니었는데 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지지세나 뭐 유권자 의식 지형으로 봤을 때만 특정 정당에 몰려 있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정쟁으로 삼지 말고 오히려 말씀 두 분 앞에서 하셨듯이 이상민 장관이 좀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빨리 정리를 하든가 본인이 좀 더 뻣뻣한 자세를 낮추든가 하여튼 어느 쪽을 좀 해서 국민 공감대를 좀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약간 네 분의 이야기를 제가 쭉 듣고 나니까 어쨌든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번에 유가족분들을 만난 게 대통령실 쪽의 의지라기보다는 주호영 원내대표의 의지 쪽으로 읽히는데 그렇게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그렇죠. 대통령실은 상당히 부담스러워하고 꺼려하는 모습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를 계속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유가족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조차를 상당히 좀 두려워하고 꺼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공식적으로 여당의 지도부가 만났다는 것 자체가 대통령실 쪽에서는 이거 뭐지? 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봐도 이 주호영 원내대표 입장에서 정치적인 계산도 들어갔을 건데요. 뭐 네. 당연히 정치인이 하는 거는 다 정치적인 네, 계산이 네, 들어가는데 지금 타이밍에 국정조사에 복귀 안 했으면은 기간 연장 논의가 엄청 세게 붙었을 겁니다. 근데 지금 타이밍이 거의
이제 지금까지 짜여진 현장 조사나 뭐 기관 보고 청문회에 큰 지장 없이 할 수 있는 저는 마지노선이었다고 보거든요. 예. 그럼 지금 원내대표 입장에서 우리가 소수인데다가 그러면 늑장 복귀해가지고 이거 기간 연장까지 한다. 이거는 정말 당내에서도 반발 많이 튀어나오고 대통령실과의 관계도 더 경색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럴 바에 차라리 우리가 빨리 복귀하자라는 그런 원내대표로서의 콜을 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또 명분과 저는- 실리를 다 챙기려고 했다. 이렇게 저는 기간 연장 안 할 수 없다고 봐요. 아, 왜냐면, 그래요? 네, 받을 예. 거라고 봅니다. 왜 예. 그러냐면 반 이상이 지났어요. 네. 45일 중에 25일 이상 지나버렸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기간 연장 안 하면 국정조사 자체가 어찌 보면 약간 형해화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요. 근데 이제 저도 지난주 토요일 날 방송 끝나고 갔다 왔는데 그 앞에 보면 이제 그 신자유연대 이분들이 막 이제 플랜카드도 걸어놓고 네, 저도 막 그 이렇게 하고 플래카드는 있거든요. 봤습니다.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정치권에서 어느 정도 좀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거는 여야를 떠나서 그분들이 아니 사람들이 줄 서서 뭐 조문하고 이렇게 있는데 거기다 대고 막 이게 다른 소리 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제가 보기에 아무리 뭐 이 정치적을 떠나서 인간된 도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그렇죠. 제가 보기에 뭐 용산서든 아니면 정치권에서 어느 정도 좀 제어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 플래카드 내용은 뭐 굳이 제가 언급하지는 네. 않겠습니다. 상당히 조금 보고 있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럼요. 예. 그 와중에 이제 두 분의 정치인이 이번 주 내에 상당히 조금 많이 사람들 입에 오르내렸습니다. 한 명은 한덕수 총리고요. 한 명은 이제 민주당의 신현영 의원입니다. 한덕수 총리는 이제 분향소에 뭐 사전 연락 없이 갔다가 이제 유가족들이 정부의 공식적인 사과 아니면 받지 않겠다 돌아가셔라 하자 잘 알겠다 하면서 30초 만에 돌아서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 와중에 또 이제 뭐 무단횡단 논란까지 있었어요. 뭐 경찰의 안내를 받았다고 한 총리는 얘기를 하셨습니다만은 뭐 그 영상을 보신 분들은 자기가 먼저 갔고 뭐 경찰이 안내를 했다 뭐 이제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뭐 연락 없이 총리가 갈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좀 이거를 어떻게 일단 이거부터 하나 얘기하고 다음 신현영 의원 얘기까지 하죠. 마음과 심장이 없는 분 아니냐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음. 참 저런 분이 국정 2인자 국무총리로 있는 게 또 이분도 적절한 거 아닌 것 같아요. 일을 잘할 수는 있죠. 뭐 누련하게 다른 국정 살필 수 있어요. 물론 신문을 많이 보시긴 하지만 국무총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국민의 삶을 살피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렇게 어렵고 힘들어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가서 저런 식으로 감정이 없는 행동을 한 것이 과연 맞는 것이냐? 전 도저히 정말 이해가 그러니까 이게 되지 않아요. 그 외신 기자 기자간담회 때부터 기자회견 때부터 어쨌든 이런 그 이야기가 바라보는 이 총리가 바라보는 시각이 너무 차갑지 않느냐 뭐 약간 이런 이야기는 사실 계속 나왔었고 그때도 이제 뭐 크라우드 매니지먼트만 계속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신호등 논란도 사실은 간단한 문제였는데 그때 그냥 제가 급해서 일정이 있어서 갔습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경찰이 지시해가지고 딱 보면 알잖아요. 본인이 가니까 그다음에 경찰이 차들을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근데 네네. 차들도 오던 차도 갑자기 막 멈추고 보통 이럴 때는 먼저 경찰이 가서 이 차 이렇게 해주고 그다음에 갈 수는 있어요. 급한 일정이 네네. 있으면. 그리고 결국은 범칙금도 냈잖아요. 음. 그러면 이제 신호위반했다는 얘기잖아요. 네네. 그게 어떤 상황이 받았을 때 솔직하게 얘기하면 돼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좋은데 꼭 뭔가 핑계를 대고 본인 잘못이 아니고 다른 사람으로 이렇게 돌리는 게 제가 보기 약간 습관화돼 있다. 그게 안 좋은 형태예요. 그냥 죄송합니다. 제가 급해가지고 그냥 그랬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사실은 이제 기자가 질문하니까 그 질문을 피하기 위해서 간 것 같은데 뭐 그건 아니더라도 경찰의 지시에 따라서 갔다. 이런 식으로 변명하는 거리는 아니라고 봐요. 아니 뭐 그러니까 저도 그런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 무단 횡단이 굉장히 크게 이슈가 되는 이유도 아니 뭐 가서 특별하게 한 것도 없는데 뭐 무단 횡단까지 하면서 돌아오냐. 그러니까 이게 사실 우리가 총리가 거기 이제 유가족분들 만나러 간다고 하셨을 때 유가족분들 입장에서 총리 오셔서 우리 영광입니다. 막 박수 치면서 막 쌍수를 들고 환영하고 이럴 거 아니잖아요, 당연히. 그렇죠. 그걸 당연히 총리도 알고 가셨을 텐데 그러면 가셔가지고 제가 쓴소리도 듣고 설령제 대통령이 아니라서 뭐 공식적인 사과 이건까지는 아니더라도 내가 가서 이런 말씀 전달하고 내가 건의하고 하고 이렇게 뭔가 좀 이렇게 상호작용을 하셔야지 거기서 공식적인 사과 없으면 안 된다 하니까 그냥 알겠습니다. 뭐 이 말이 안 되잖아. 이럴 거면 왜 가는 겁니까? 그래서 시간이 참 30초라는 게 그러니까요. 그리고 오면서 또 무슨 신자유연대 사람들한테 뭐 악수를 했다느니 뭐 이상한 불필요한 논란만 잔뜩 남기고 지금 돌아오신 거고 그리고 뭐 모르겠습니다. 이게 대통령 정도 되면은 이 뭔가 이렇게
공개된 장소에 이렇게 서 있고 이런 게 좀 안 좋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예. 그냥 빨리 이동하셔야 되고 이럴 텐데 한덕수 국무총리를 누가 과연 잡아먹으러 올까? 뭐 이게 그래서 이게 경호상 필요하다 하더라도 정식으로 그럼 미리 요청을 해서 신호 통제를 하든지 좀 그렇게 해야지 전체적으로 너무 준비되지 않은 모습으로 메시지나 어떤 행보가 이루어진 것 같다 생각합니다. 네. 그럼 이제 뭐 한덕수 총리에 이어서 또 민주당 신현영 의원 이야기도 해보죠. 닥터카 탑승 논란이 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사 당일 10월 29일에 참고로 일단 신현영 의원은 의사 출신 정치인이시고요. 닥터카 탑승을 했다는 건데요. 명지병원 재난의료지원팀에 닥터카에 탑승을 하면서 이것 때문에 이제 그 구급차가 현장을 가야 되는 시간을 지연시켰다라는 게 이제 비판하고 있는 입장에서의 지적이고, 뭐 계속해서 뭐 거리부터 시간까지 뭐 이렇게 동선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지금 나오면서 양쪽이 조금 경론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의사가 어쨌든 그때 당시 현장을 갔었어요. 신현영 의원도 그렇죠. 네. 의사로서 자기는 갔다고 일단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다 보니까 입장이 좀 나뉘고 국민의힘에서는 윤리특위 제소부터 뭐 국정조사 그러니까 인원에서 명단에서 빠져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결국 본인도 일단 사퇴를 하기로 사퇴했죠. 예. 사퇴를 했습니다. 뭐 어떻게 민주당 입장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뭐 민주당 입장이라보다는 이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사실은 이제 간 건 잘한 거예요. 저는 뭐 의사 입장에서 현장에 가서 어쨌든 구조 활동을 하겠다고 간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뭐 SNS에 올리고 또 뭐 인터뷰하고 또 뭐 이러면서 어찌 보면 약간 홍보로 이용한 거 아니냐 이제 그런 비판의 소지가 분명히 있어요. 네. 왜냐하면 사실은 그냥 가서 그냥 뭐 구조 활동을 했으면 좋은데 또 15분 만에 또 장관차 타고 나왔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이제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뭐 의사 입장에서 그런 걸 보고 가야 되겠다. 물론 저는 그 당시에 그럼 어떻게 갔을까? 사실은 대중교통은 제가 보기에 불가능한 입장이었을 그렇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근무하던 명지병원 차를 이용한 간 같은데 물론 그것 때문에 좀 늦었다는 소란이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그래도 간 거는 저는 긍정적으로 봐요. 뭐 어쨌든 의사의 일순 하나가 부족했던 시간이었죠. 그렇죠. 그런 생각을 들 때 그냥 국회의원을 떠나서 내가 그냥 의사니까 가서 돕겠다라는 생각 자체는 저는 굉장히 잘했다고 보는데 이제 그 이후의 행보들, 그러니까 그러면 거기서 구조 활동을 실제로 좀 했어야 되는 것이고 예. 그거를 또 뭐 SNS라든지 방송 인터뷰 나와서 내가 뭘 했다라고 굳이 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게 안 해도 사람들이 뭐 나중에 알게 될 수도 있고 예. 또 모르면 또 어떻습니까? 그냥 그 자체로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과하지 않았나라고 봅니다. 1분 저희가 시간이 여유가 있는데 두 분 중에 누구 얘기하시겠습니까? 저는 거짓말하는 공직자는요, 국회의원은요, 국회의원으로서 자격이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처음부터 본인의 참사 현장을 의정활동 홍보 대상으로 이용하려고 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남편을 태우고 남편이 신현영 의원이 살펴보는 모습을 사진 찍고 그거를 SNS에 올리고 다음 날에 다른 언론 인터뷰에 나가서는 현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어요. 저는 경증, 비응급 환자의 이송을 담당했습니다. 라고 본인 입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런데 그러지 않았잖아요. 그냥 15분 만에 떠나버렸잖아요. 사진 찍고.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국조위원 사퇴는 당연한 것이고 의원직 사퇴는 과한 요구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지금 계속 나오는 후속 보도를 보면 이분은 거짓말하고 있다. 그럼 국회의원으로서도 자격이 없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장수영님의 입장까지 들어봤고요. 일단은 광고 듣고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치인사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저희가 짧지만 그래도 두 분 얘기를 못 들어서 뭐 짧게 한마디씩 보태실 이야기 있으시면 듣고 마무리하죠. 네. 택시 타거나 자기 차 타고 갔었어야죠. 그리고 민주당도 이거 감싸면 안 됩니다. 이거 만약에 입장 바꿔서 안철수 의원이 분당에서 온다고 저 닥터카 잡아 타고 이거 오래 걸려서 왔다고 칭찬했겠습니까? 이거는 빨리 사과하고 넘어가야 된다 봅니다. 네, 양당이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좀 좋은 소식 좀 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또 정치인사 여러 가지 또 다양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어쨌든 김준호 변호사님 말씀처럼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정치적인 이용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 보태면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